크리스티나 칼린 크래프트는 미국 뉴저지주 남부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패션과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성장하면서 모델이 되었습니다. 2003년에 크리스티나는 오랜 기간 남자친구인 알렉스 치코텔리를 만났습니다. 크리스티나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들은 함께 15년을 보내고 이미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알렉스는 항상 크리스티나의 모델 경력을 지지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여러 잡지의 표지 모델로 활동했으며 아름답고 야심찬 모델로 평가받았습니다. 뉴욕으로 이사하여 모델 경력을 더 발전시키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고, 그녀와 약혼자는 펜실베이니아주 아드모어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고급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2018년 8월 22일에 알렉스는 경찰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는 크리스티나에게 24시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아 깊은 걱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집은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즉시 관련 기관의 직원들이 그들의 아파트에 도착하여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그곳은 예상치 못한 정도로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주 침실의 침대 위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옷과 이불로 덮여 있어 마치 번데기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크리스티나는 심각하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36세 여성은 얼굴에 골절, 코가 부러지고 목이 졸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크리스티나의 시신을 발견한 후 경찰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알렉스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알렉스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고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는 즉시 용의자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가 예비신부가 사망한 시점에 뉴욕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알렉스는 8월 22일 이른 아침 크리스티나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응답이 없자 그는 감시 카메라 시스템을 확인하기로 결정했고 몇 가지 수상한 행동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뉴욕에서 돌아오는 길에 운전하면서 즉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크리스티나의 과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그녀가 2017년에 경미한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맨해튼의 한 식당에서 바 매니저와 싸웠습니다. 결국 모든 혐의는 기각되었습니다. 8월 18일 크리스티나는 강도 피해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의 명품 지갑, 신용카드 그리고 보석류를 훔쳐갔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필라델피아 센터시티에 있는 바가 있는 호텔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크리스티나는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깨어났으며 자신이 마약을 먹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었고 자신의 안전에 대해 매우 걱정했습니다. 경찰은 크리스티나가 사는 아파트 단지의 감시 카메라에서 영상을 수집했습니다. 그들은 강도 사건이 발생한 밤에 그녀가 새벽 3시경에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시점에 크리스티나는 뒷좌석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 운전자는 크리스티나의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약 1시간 30분 후 그는 훔친 물건들을 가지고 다시 차로 돌아와 크리스티나를 그녀의 아파트로 데려갔습니다. 경찰은 감시 카메라에서 용의자의 사진을 공개하는 것과 함께 크리스티나의 은행 계좌를 조사하고 그녀의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가 편의점에서 사용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남성의 정체는 결국 밝혀졌습니다. 그는 전과가 있으며 매우 위험한 사람으로 간주되는 앙드레 웰튼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강도 혐의로 안드레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았습니다. 용의자의 집에서 크리스티나의 잃어버린 소지품을 찾았지만 크리스티나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수사관은 크리스티나의 아파트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시스템을 계속 검토했습니다. 모델로 알려진 그녀는 자신이 살해된 밤에 아파트 단지를 떠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몇 시간 후 약 새벽 3시 8분에 그녀는 아직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한 남성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크리스티나의 아파트는 2층에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낯선 남자가 아파트를 떠나는 모습을 포착하지 못했고 경찰은 새벽 5시경에 아파트의 슬라이딩 도어가 열린 것만 보았습니다. 수사관들은 범인이 발코니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살인자가 뛰어내렸다고 추정되는 장소 근처에서 신발 자국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크리스티나가 방문한 장소들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영상을 검토함으로써
경찰은 피해자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한 영상에서 그녀는 용의자를 껴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차량 공유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했습니다. 법률부서는 해당 용의자가 안드레 멜튼이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와 살인 용의자에 대한 사진들이 언론을 통해 널리 퍼졌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이 서로 관련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2018년 8월 23일 수사기관은 안드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크리스티나의 물건을 훔친 것을 인정했지만 살인은 부인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두 남성과 두 사건이 서로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2018년 8월 21일 밤부터 22일 새벽까지 피해자의 마지막 활동에 대한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필라델피아 도심의 피자 가게 밖에서 크리스티나와 용의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감시 카메라 영상을 발견했고 그 후 둘이 차에 타는 것을 봤습니다. 조사 끝에 경찰은 이 차의 운전자가 앤드류 샌포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앤드류는 온라인 카풀 서비스의 운전사였습니다. 그는 살인사건이 발생한 밤에 자신이 크리스티나와 그녀와 동행한 남자를 필라델피아에서 아드모어의 그녀의 아파트까지 운전해줬다고 확인했습니다. 앤드류는 크리스티나가 차량 공유 앱을 사용하는 대신 자신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모델인 그녀는 길을 가다가 몇몇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동행한 남자가 그 상황에 개입했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앤드류에 따르면 크리스티나와 용의자는 서로에게 친근하고 애정 어린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남자는 여행 내내 거의 말이 없었지만 크리스티나는 행복하고 운이 좋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화는 거의 크리스티나가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크리스티나의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운전사에게 지불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100를 지불할 것을 제안하고 10에서 15분 동안 밖에서 기다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서로의 전화번호를 교환했습니다. 그러나 20분 후 용의자가 다시 연락하지 않자 운전사는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 4시경 사촌 오빠는 크리스티나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크리스티나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남성의 목소리가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반영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8월 26일 한 남성이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경찰이 공개한 감시 카메라 영상 속 인물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인물은 자신이 필라델피아의 한 정신병원에서 용의자와 함께 방을 썼던 사람임을 밝혔습니다. 살인사건 이후 용의자는 한 여성을 법원 건물로 따라가 괴롭힌 후 72시간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는 존 도라는 가명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목격자는 그 남성이 여성을 목졸라 죽였다고 자랑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누군가의 목을 조이고 그들의 마지막 숨결이 몸을 떠나는 것을 느끼는 것과 같은 것은 없다고 그 남자는 말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이 남성의 진짜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30세의 마약 거래상인 조나단 해리스였습니다. 조나단은 여러 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7월 15일에 갓 출소했는데 이는 크리스티나가 살해되기 몇 주 전의 일이었으며 무장 강도죄로 복역한 시간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8월 28일에 경찰은 조나단의 여동생의 집을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오빠가 피츠버그로 가는 표를 구매했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조나단이 도착하는 대로 그를 체포하기 위한 함정을 신속하게 설치했습니다. 체포될 때 조나단은 가짜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조나단은 살인사건이 발생한 밤에 대마초를 피우고 코카인을 사용하며 술을 마셨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는 크리스티나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다가와 친절하게 굴었고 그 후 크리스티나의 아파트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크리스티나는 그 결정이 자신의 생명을 앗아갈 잘못된 결정임을 전혀 몰랐습니다. 처음에 조나단은 둘 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고 함께 술을 마시고 코카인을 사용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는 말다툼 때문에 막 만난 모델을 살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크리스티나가 약 $1200 상당의 마약 비용을 성관계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지불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조나단은 말다툼이 격화될 때 크리스티나가 그의 귀에 술병을 내리쳤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일로 모든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조나단은 피해자를 여러 번 때려 코를 부러뜨렸고 크리스티나가 911에 전화하려고 하자 그녀의 목을 졸랐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체포 당시 조나단의 귀에 어떠한 상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검사 결과 피해자의 몸에서 코카인이나 다른 마약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는 펜실베니아 주 운전 허용 기준의 3배가 넘는 0.25였습니다. 결국 조나단은 거짓말을 했다고 시인하며 자신을 공격할 수 없도록 피해자를 침대에 묶었다고 밝혔습니다. 두려웠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고 조나단이 회상하며 피해자를 이불로 감싸 숨기려 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녀가 심하게 다쳤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조나단은 옷이 피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집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는 감시 카메라 시스템을 피하기 위해 발코니를 넘어 뛰어내렸다고도 인정했습니다. 조나단 해리스는 1급 살인 혐의에 직면했습니다. 변호사는 피고가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으며 사건 발생 전에 자극적인 물질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나단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몰랐기 때문에 살인할 의도를 갖지 않았다. 모든 것이 공황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변호사는 말하며 조나단이 3급 살인 혐의로만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배심원단은 2019년 5월 재판에서 조나단이 크리스티나를 살해한 혐의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1급 살인 혐의뿐만 아니라 조나단은 불법 감금, 범죄 도구 소지 혐의에도 직면했습니다. 조나단은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받았으며 다른 혐의로 22.5년에서 45년까지 추가로 복역해야 합니다.